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주말이면 한강공원을 산책합니다. 누구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했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30대 남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군 특수부대 소속 장교였습니다. 국경을 지키고 탈북자를 추적하는 것이 제 임무였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제가 결국 그 국경을 넘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자유를 얻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2018년 겨울 저는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 감시망을 뚫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내와 5살 배기 딸을 북한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여보, 곧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게 아내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엔 북에 남겨둔 가족만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2020년 초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한 통의 소식이 왔습니다. 제 아내가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탈북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북으로 들어가겠다고.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그곳으로 이번엔 제 발로 다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제 과거가 이번만큼은 축복이 될 거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이 믿기 힘든 제 잠입과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군 특수부대에 배치된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중국 국경과 맞닿은 최전방 부대였죠. 당시 저는 26살의 젊은 장교로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국경을 지키고 밀수꾼과 탈북자를 색출하는 것. 저는 그 일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도 열흘씩 산속에서 매복 훈련을 할 때도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면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김일성, 김정은, 수령님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올리고 생활총화에서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훈련 중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수령님께 죄송합니다. 이런 식이었죠. 당시엔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장교라는 신분 덕에 배급이 일반 주민들보다 나았고 평양에서 온 아내와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교원 출신이었고 가정 성분도 좋았습니다. 우리는 부대 근처 작은 살림집을 배정받았고 2016년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퇴근 후면 집에 돌아가 아내가 해놓은 옥수수밥에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가끔 배급소에서 돼지고기가 나오면 그게 명절이었죠. 저녁에는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보며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배웠습니다. 주말이면 부대에서 조직하는 사상학습에 참여했습니다.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 공화국을 무너뜨리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 지도원 동무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균열은 조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국경 경비를 서다 보면 두만강 건너 중국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우리 쪽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중국 쪽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을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불빛은 뭘까? 왜 저렇게 밝은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반동분자로 몰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의문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여전히 체제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아는 유일한 세상이었으니까요. 변화는 2017년 봄에 찾아왔습니다. 그해 겨울이 유난히 혹독했고 봄이 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석 달째였습니다. 특수부대 장교인 저도 배급이 불규칙해지는 판에 일반 주민들의 삶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장마당에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파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거리에는 꽃제비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부대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배급소 앞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달려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옆에 있던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배급을 기다렸는데 오늘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쓰러졌어요. 저는 아내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2살배기 딸이 할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아이도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뭘 지키고 있는 거지? 조국을 지킨다고 했는데 정작 내 가족은 굶주리고 있잖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사상, 우리가 외친 구호들, 그 모든 것이 허울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대에서 공개 처형 참관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같은 부대 하급 병사 한 명이 탈영을 시도하다 붙잡혔다는 이유였습니다. 사형 집행장에는 수백 명의 주민과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20살도 안 된 젊은이가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두만강 건너 중국 마을의 불빛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저곳엔 저 불빛만큼이나 많은 식량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는 곳일 거야. 그날 밤부터 저는 밤마다 두만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충성스러운 특수부대 장교처럼 행동했고 밤에는 탈출을 꿈꾸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2018년 여름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고 딸은 영양실조로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특수부대 장교라 해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해 8월에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영양 공급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병원엔 약도 없고 영양제도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이곳을 떠나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국경을 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아내의 건강 상태로는 두만강을 건널 수조차 없었습니다. 먼저 나가서 자리를 잡은 다음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불확실한 약속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했습니다. 국경 경비 순찰 패턴,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지뢰밭 위치까지 제 머릿속엔 모든 정보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탈북자를 잡기 위해 배운 기술이 이제는 제 탈출을 돕고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조금씩 중국 돈을 모았습니다. 군복 속에 숨겨둘 작은 나침반과 손전등도 구했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의 연락처도
은밀하게 구했습니다. 모든 준비에 석 달이 걸렸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아내도 같이 처형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2018년 11월 어느 추운 밤 저는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습니다. 아내와 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곧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우리 딸, 아빠 믿고 기다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 넣어둔 빵 2개와 옥수수 한 봉지를 남겨두고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는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부대 무기고에서 권총 한 자루를 몰래 챙겼습니다.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붙잡히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저는 두만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제 마지막 양심을 위해서 말입니다. 2018년 11월 15일 밤 11시 저는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초병들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동무 야간 정찰 나갑니다. 초병에게 말하자 그는 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익숙한 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두만강까지는 3km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도착할 거리지만 그날 밤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뢰밭을 피해 우회해야 했고 감시 초소의 불빛을 피해 기어가야 했습니다. 새벽 1시쯤 저는 두만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중간중간 얼음이 얇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얼음이 깨지고 영하의 물속으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강을 건너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뒤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저기 누구냐? 멈춰라. 순찰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였습니다. 얼음 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제 옆 얼음을 맞췄고 얼음 파편이 튀었습니다. 저는 지그재그로 달렸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회피 기동이었죠. 탕, 탕. 2발이 더 날아왔지만 모두 빗나갔습니다. 어둠이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20년간 이 국경을 지킨 경험이 이제는 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중간 지점쯤 왔을 때 갑자기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발밑 얼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재빨리 앞으로 뛰어 엎드렸습니다. 체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였죠. 배를 땅에 붙이고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들렸지만 이미 사거리 밖이었습니다. 순찰대는 강을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국경선을 넘을 수 없었으니까요. 10분이 지났을까요? 저는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되고 북송되면 공개 처형당할 겁니다. 저는 일어나 숲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받아둔 중국 브로커의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 약속된 장소로. 그날 밤 저는 중국 변두리 한 폐가에 숨어 새벽을 맞았습니다. 얼어붙은 몸을 녹이며 저는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제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반드시 데리러 갈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저는 더 많은 지옥을 거쳐야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6개월은 끝없는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에는 폐가에 숨어 지내고 밤에만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가짜 신분증을 구하고 몇 번이나 공안의 단속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2019년 5월 저는 마침내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안도감과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는데 아내와 딸은 여전히 저곳에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적응 교육, 취업 교육, 심리 상담까지 담당 상담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하지만 저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내가 보이부에 끌려가는 꿈, 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우는 꿈,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고 물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은 늘 북쪽에 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며 아내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잘 전달되었습니다. 아내가 그 돈으로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브로커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형수님이 보이부에 끌려갔습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서는 탈북자, 가족을 연좌제로 처벌합니다. 저의 탈북 사실이 뒤늦게 발각된 겁니다. 아내는 신문을 받고 있었고 딸은 고아원으로 보내질 위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자유로운 거리. 하지만 그 무엇도 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 가족을 희생시킨 건가?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북으로 들어가기로. 미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탈출한 사람이 다시 들어간다는 건 스스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국경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갈 수 있다면 가족을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석 달간 준비했습니다. 중국 브로커들과 연락하고 잠입 루트를 계획했습니다. 겨울을 기다렸습니다. 두만강이 꽁꽁 얼 때를 말입니다. 2020년 12월 저는 다시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곳, 그곳이 진정한 자유니까요. 2020년 12월 20일 저는 다시 두만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2년 전 목숨을 걸고 건넜던 그 강, 이번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중국 브로커가 제게 말했습니다. 미쳤어요? 들어갔다가 죽을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족 없이 사는 것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밤 10시 저는 다시 두만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반대편 순찰대의 패턴을 피해야 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게 이렇게 유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얼음 위를 기어가는 20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북한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얻은 정보에 따르면 아내는 신문을 마치고 집에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보이부가 수시로 감시하고 있었죠. 저는 산길을 통해 마을로 접근했습니다. 이틀간 산속에 숨어 집을 관찰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하루에 3번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침 8시, 낮 12시, 저녁 6시 패턴이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전 시간인 밤 11시를 기다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는 집 뒤편 담을 넘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본 아내의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충격, 기쁨,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말할 시간 없어. 짐 챙겨. 딸은? 방에서 자고 있어. 10분 만에 최소한의 짐을 챙겼습니다. 딸을 깨웠습니다. 4살이었던 딸은 이제 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아빠야, 우리 데리러 오신 거야. 시간이 없었습니다. 딸을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향을 틀었습니다. 산길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킨 겁니다. 빨리 뛰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우리 흔적을 지워줄 테니까요. 아내는 헐떡이며 뒤따라왔습니다. 딸은 제 등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2시간을 산속을 헤맸습니다. 추격대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군견을 동원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산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이곳에서 훈련했으니까요. 지름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추격대를 따돌리고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다시 두만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3명이었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였습니다. 가자, 이제 끝이야. 저는 딸을 안고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그 강을 건넜습니다. 총성이 뒤에서 울렸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딸도 모두 울었습니다. 지옥 같은 여정이 끝난 겁니다. 2021년 2월 우리 가족은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3명이 함께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딸이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여기가 자유로운 나라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2년간의 고통으로 심신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해 나갔습니다. 딸은 처음 보는 세상에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딸이 과일 코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과, 배, 귤, 바나나가 가득했습니다. 딸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다 진짜야? 먹어도 돼?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과일이 귀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일반 가정에선 명절에나 볼 수 있었죠.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응, 다 진짜야.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딸이 쇼핑 카트에 과일을 담으며 웃는 모습, 그게 자유였습니다. 아내는 한국어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알았지만 남한 말투와 외래어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1년 후엔 제빵 자격증을 땄고 동네 빵집에 취직했습니다.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라 보인다며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저는 다시 물류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 갑니다. 돗자리를 펴고 누워 하늘을 봅니다.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자전거 탄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이게 꿈은 아니겠지? 아내가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합니다. 꿈이 아니야. 우리가 쟁취한 현실이야. 가끔 악몽을 꿉니다. 다시 북으로 끌려가는 꿈, 가족이 헤어지는 꿈. 하지만 깨어나면 옆에 아내가 있고 옆방에서 딸의 잠꼬대가 들립니다. 그럼 안심합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다시 들어간 건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혼자만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니까요. 자유는 혼자 누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눠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 놓고 웃을 수 있고 두려움 없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탈북을 꿈꾸지만 가족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언젠가는 반드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아달라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진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출근길에 자유로운 거리를 걸으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말입니다.